응답하라 강남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미술사를 강의하고 있는 최혜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술과 광기라는 주제로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인 호생관 최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의 후배인 조선왕조 마지막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오원 장승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미술사 예술과 광기의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조선시대의 미치광이로 취급받았던 기인화가 최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의 후배 한 명이 100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역시 술을 좋아하고 구속을 싫어하며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둘째가라면 서운해할 화가가 바로 오원 장승업입니다. 네, 1843년에 태어나서 거의 조선 왕조가 다 쇠락해가는 그 시기인 1897년까지 활동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호는 오원인데요. 이 오원이라고 하는 뜻은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가 있는데요. 바로 단원 김홍도 그리고 해원 신윤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호가 다 원을 썼어요. 네, 단원, 그 다음에 해원. 그래서 이 장승업도 나 또한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나 또한 원이다. 그래서 오원이다 라고 하는 호를 붙여서 스스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이 장승업은 아마 조선 말기에서 우리나라의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회화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전통을 이어간 굉장히 중요한 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얘기할 때 아마 왕도 붙잡지 못한 자유로운 예술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승업 그의 생애와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이런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혹시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취화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취하다, 화는 그림, 그 다음에 신선선자를 써서요. 그림에 취한 신선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임권택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하시고 배우인 최민식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한 취화선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왕조의 마지막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장승업의 일생에 대해서 그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영화 포스터인데요. 술병을 들고 어딘가 이렇게 지붕 위에 앉아 있는 술에 취한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화가 장승업의 모습인데요. 그가 평소에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호탕한 성격이었고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아마 이 영화 제목을 취화선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 쇠락기인 19세기 중반, 그는 중인 출신이었어요. 양반은 아니었고요. 중인 출신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조금 했던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한성이죠. 그때는 한성에서 청나라를 왕래하던 통역관이었던 이응헌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문간방, 방 한 칸에서 이제 새들어 살고 있었을 때 그 통역관인 이응헌이 청나라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책들, 그림책들, 실제로 그림책도 있었고 실제로 작품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깨너머로 보고는 혼자서 똑같이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림 그리는 실력은 선생한테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도와서 화원도 아니었는데 그림 그리는 실력은 출중했다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글인데요. 장지연이 쓴 일사유사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 장승업의 전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장승업 전에 따르면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몹시 가난하여 의탁할 곳이 없다가 수표교, 우리 이제 청계천에 있는 수표교를 얘기하죠. 그 부근에 살고 있었던 역관, 통역관입니다. 이응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기식하면서 어깨너머로 글 공부와 원나라 명나라 이래의 명적,
명화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랬다는 것 때문에 영화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장승업은 또한 이응원의 집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역관 출신으로 한성판윤까지 지낸 변원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도 지냈고요. 조선 말기 유명한 정치가이자 서화가인 오경석의 동생인 오경연의 집을 출입하면서 당시 중국에서, 청나라겠죠? 중국에서 유행하던 화풍을 직접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보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화보는 뭐냐면 그림의 족보 같은 책이에요. 뭔가 그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 모범 답안 같은 그림들이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국의 화보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된 것들을 실제로 장승업이 지금 역관 출신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오경연의 집이라던가 변원규의 집에서 시중화, 고급 명인 화교, 그 다음에 인제화승 같은 그런 중국의 실제 화보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모사, 또 임모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연습 작업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바로 장승업의 영모도 대련. 대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그림이 같이 있는,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호취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바로 독수리를 이렇게 쌍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죠. 이쪽은 꿩이랑 그 다음에 그 메추라기 같은 새가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떠신가요? 이게 19세기 후반에 그려진 장승업의 진작인데 지금 삼성리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나뭇가지에 이렇게 앉아있는 독수리들, 그 다음에 저 털들, 그 다음에 부리들, 그 다음에 나뭇가지들의 묘사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일필휘지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에 수묵담체로 그렸는데요. 뭐 저도 미술대학을 나왔지만 장승업의 작품을 본다고 하면 정말 천재적인 이런 솜씨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의 성격이나 뭐 일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재밌는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은 술과 여자를 몹시 좋아하여 미인이 옆에서 술을 따라야 좋은 그림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사실 뭐 약간의 과장이 좀 들어간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호탕한 성격이었다. 그리고 또 뭔가 규범이라던가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얽매이기 싫어했다라는 그의 방만한 성격들을 아마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은 그 누구에 못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예술적인 안목이라던가 예술혼, 그 다음에 예술적인 재능, 이런 것들은 왕자나 부호가 다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였다라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기질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도 나타나는데요. 뭐 앞서서 호취도라고 하는 작품을 잠깐 보셨는데, 그의 굉장히 강렬하고 그 다음에 거침없는 필법, 붓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묵법이라고 해서 먹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과장된 형태나 그런 묘사, 그 다음에 특이한 설체법이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채색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먹으로만 다 그린 그림도 있지만 물감에 뭐 빨간색, 뭐 노란색, 뭐 이런 색깔을 썼을 때도 그런 채색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출중한 솜씨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승업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 두 작품을 지금 한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바라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작품이 세 명이 나이를 물어본다 라고 하는 뜻의 작품입니다. 삼인 문연도. 세 명의 신선이죠. 그냥 사람은 아니고 신선인 여기 할아버지 세 명이 계신데요. 서로
아, 내가 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를 자랑하고 있는, 그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더 너보다 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중국의 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세 명의 신선이 아, 나는 상전벽해가 바뀌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그 옛날부터 태어났다. 그다음에 나는 뭐 이런 복숭아가 뭐 3천만 년 만에 한 번 열릴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만큼의 엄청나게 쌓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이제 내 나이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그린 것이죠. 이 작품은 종이는 아니고요. 비단에, 예, 그다음에 먹과 채색으로 이제 그렸는데, 물론 중국의 고사이고 중국적인 표현으로 그렸다고는 하지만 그의 그 굉장한 그 출중한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 점을 더 보시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중국의 고사 내용을 갖다가 장승업이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작품의 제목은 고사 새동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사, 덕이 높은 선비, 선비가 새, 닦다. 뭐냐면은 오동나무를 닦는 건데요.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선비가 있어요. 근데 선비가 저쪽 오른쪽 위에 있는 한 시종한테 얘기를 해서 뭔가 지금 수건인지 걸레인지를 지금 하얀 거를 들고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나무를 닦고 있는 모습이요. 세척을 한다라고 할까요? 그 모습인데 이건 실제로 중국 원나라 때 예찬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지금 말로 한다면 약간의 결벽증이 있었던 화가였나 봐요. 그래서 집에 누군가 이제 손님이 왔는데 오동나무 쪽에 침이 튀었는지 뭔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손님이 간 다음에 시중을 불러가지고 아, 저게 이제 더러워졌으니까 오동나무를 닦아라 라고 하는 그 고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고사세동. 그 주제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단의 채색으로 그린 장승업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승업은요, 지금 제 한 3점의 작품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그렸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만 한 가지만 특화돼서 잘 그렸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장승업은 못 그리는 그림이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산수화, 그 다음에 도석 인물화, 고사 인물화 이런 건데요. 도석 인물화라고 하는 도교 아니면 불교적인 실제 있었던 인물들의 그림들, 그 다음에 고사 인물화는 좀 전에 뭐 제가 예찬의 이야기도 했듯이 그런 옛날 스토리가 있는 고사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그림, 그 다음에 화조 영모화, 이건 뭐냐면 꽃과 새 그림, 그 다음에 영모는 뭐냐면 그러니까 털이 있는 짐승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을 그리는 그림. 거기에 기명절지도는 또 뭐냐면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에요. 뭔가 이렇게 도자기가 나오고 하는 뭐 그런 그릇들의 절지, 꽃나무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꽃꽂이 하듯이 해놓은 것, 이런 장식화 같은 그림 또한 잘 그렸고요. 그 다음에 문인화에 들어가고 있는 저희 매낭국죽을 그리는 사군자 같은 그림들까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소재들을 다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론 직업화가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화가인데요. 그래서 양반들이 여기로 그리는 그런 취미의 그림은 아니어서 뭔가 그가 이제 문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문기, 뭐 사대부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뭐 문기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직업화가로서 모든 소재, 모든 주제를 굉장히 다 폭넓게 다루면서 출중한 실력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아마 그의 그림은 굉장한 뛰어난 기량이 돋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대작이죠. 오원의 필, 오원이 그렸다고 하고요. 장승업이 그린 영모, 털이 있는 짐승들이죠. 지금 뭐 원숭이도 보이고, 뭐 노루, 사슴도 보이고, 이게 고양이도 보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새들도 보이죠. 뭐 참새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오리도 보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뻥도 보이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원필의 영모절지도라고 하는 병풍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병풍이 하나의 폭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한 대작이에요. 그래서 10폭이다, 12폭이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대작이거든요. 그래서 고관 대작의 집에는 이렇게 장승업의 병풍 그림 하나 정도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 작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그렸기 때문에 집안을 장식하는 데 있어서는 장승업의 병풍 그림만한 게 없었다라고 이제 당시에도 많은 소장가들이 그의 그림을 찾았던 것이 되는 거죠. 네, 한번 천천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이런 오원 장승업은 서울 장안의 권세가의 집에 그의 병풍 하나가 없어서는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그의 화실, 문턱이 주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주문자들에 의해서 닳아 없어질 형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한성 장안뿐만이 아니라 왕실에까지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고종의 명을 받들어서 화원 감찰이라고 하는 벼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더부살이를 하던 그 남의 집 문간방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독학을 하거나 이제 그림 그려서 이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이 장승업이 한마디로 출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이 당시 서울 장안에 있었던 양반들의 집에 걸려져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노안도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요. 노안, 기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갈대도 보이고요. 이제 수초들도 보이면서 12폭 병풍입니다. 이게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게 만약에 이제 거실이나 안방에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도 있는데요. 이거는 매화를 그린 장승업의 10폭 병풍인데요. 홍매화와 백매화. 매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이른 봄에 눈 속 겨울 추위를 이겨낸 다음에 피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일찍 알려주는 꽃인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 왼쪽에는 붉은색 매화 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흰색 매화. 그러니까 정말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이제 제가 뭐 그릇 도자기, 그 다음에 뭐 기암괴석 뭐 이런 것들을 그린다라고 하는 꽃나뭇가지들이 있거나 하는 것도 지금 뭐 야채도 보이는데요. 이런 걸 그린 장승업의 기명절지도입니다. 이거는 주건양계도라고 해서 뒤에 보이는 것은 대나무고요. 그 다음에 나무, 대나무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가을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닭도 벼슬이 있는 수탉이죠. 그래서 닭도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화원감찰의 벼슬을 이제 얻어가지고 왕실에서 이제 지내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명을 받들어서 필요한 그림들을 이제 그려주면서 했는데 자유롭게 이제 프리랜서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그는 답답한 그 벼슬살이가 조금도 달갑지 않았는지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 물감 사러 시내 나간다고 하면서 술집에 가 있기를 여러 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 태만이잖아요. 이렇게 된 장승업을 관리들이 이제 잡아가지고 오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재주가 굉장히 비상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주야선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이러한 장면이 잠깐씩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의 성격이 굉장히 호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호탕했던 성격,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기 싫어했던 그였기에 아마 장가를 40이 넘어서 한번 갔다라고 하는데 뭐 하룻밤 만에 도망쳤다라고 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는 그만큼 일체의 세속적인 관습, 돈이나 명예 등 이런 것들에 구속받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일생을 거의 뜬구름 마냥 그의 그림을 구하는 후원자들의 사랑방이나 술집을 전전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평생을 떠돌이로 집과 가족, 그 다음에 후손도 없이 살았으며 결국에는 어디서 죽었는지는 확실히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조선 왕조가 무너져
가는 그 시기였던 1897년 광무 원년에 호련히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승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조선 왕조가 이제 끝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조선 왕조 말기를 살았던 화가인데요. 조선 왕조 시대 때는 앞서서 오원이 언급했던 단원 김홍도, 그다음에 뭐 해원, 신윤복, 그다음에 뭐 겸재 정선, 뭐 현재 심사정 등의 쟁쟁한 화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회화적인 전통이 조선시대 때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러한 전통이 장승업까지 내려오면서 근대 회화를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가장 그 거점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어주는 화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중국적인 화풍이 많이 드러나는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소재나 이야기나 주제 같은 것도 중국의 고사들을 많이 인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는 또 자기의 개성을 그 안에서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업의 화풍은 근대적인 화풍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음영법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동양화의 화법도 보이면서 근대 회화로 이어지는 데 토대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업의 화풍은 조선 말기 회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그를 사사한 제자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근대 회화에 굉장히 중요한 화가가 심전 안중식이라는 화가와 소림 조석진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왕조의 화가, 그러니까 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의 제자인 소림 조석진 선생님하고요. 그 다음에 심전 안중식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서화협회보 그 잡지에 이제 실렸던 사진인데요. 이제 두 분의 모습이 좀 굉장히 많이 비슷해 보이는 그런데 어떤 작품을 그렸는지 저희 근대 회화에서 이분들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안중식이 그린 도원 문진도, 도원 행주도. 바로 복숭아 이제 농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숭아 밭인 거죠. 그러니까 무릉도원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그림은 백악추녀도의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화문입니다. 경복궁과 광화문의 앞에 해태상이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1915년에 여름과 가을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광화문의 모습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제자인 소림 조석진의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달마도해도죠. 달마대사가 갈대잎을 타고는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고 인도에서 어디로요? 중국으로 건너오게 되는 그 고사를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고요. 왼쪽은 노안도, 기러기를 그린 그림이죠. 약간 장승업의 화풍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오원 장승업의 파란만장했던 일생, 그의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으면서 그의 화풍이 중국 화풍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개성을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품들을 완성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근대 회화로 이어지는 심전 안중식, 그 다음에 소림 조석진 화가에게까지 이어지는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고요. 1월 14일 목요일에는 아주 문화예술계의 애국자라고 할 수 있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